안녕하세요. 의료계의 핫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컬 쇼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해외 여행자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또한 해외 여행 이후에 어떤 감염병들에 걸려서 오는지, 특히 흥미있는 또는 아니면 아주 희귀하지만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증례들을 조금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신촌 세브란스 감염내과의 염재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염재석입니다. 예, 염석 교수님 지난주에 해외여행자 관련해서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요.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그거 이어서 좀 얘기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얘기하다가 조금 중간에 이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해외여행을 가려면 비행기 되게 오래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타는데 비행 안에서도 괴롭기는 하지만 또 비행기 안에서 스케줄, 그러니까 자기 그 컨디션 조절 못하면 내려서도 막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뭐 주의될 음식 같은 게 있는지, 또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야 내리고 나서 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지 이런 팁들 좀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여행자들의 연령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이제 노년기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그렇다고 해서 또 만성 질환이 아예 하나도 없는 분들을 또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좀 있고 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여행을 가기 전에는 충분한 이제 대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사항들은 본인이 복용하는 약은 이제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약 처방전은 꼭 같이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분실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응급실에 병원을 뭐 가게 됐다든지, 근데 뭐 대화가 잘 안 되는 국가라든지 이랬을 때 이제 본인이 복용하는 어떤 약물들에 대한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복용하는 약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써서 뭐 혈액형도 이제 알고 계시면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라고 안내해드리는 게 일반적이고, 두 번째는 공항에 좀 일찍 도착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공항 2-3시간 전에는 가야 된다고 하지만 나의 건강과 관련해서 미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일수록 너무 임박하게 가서 급하게 막 초조하게 뭐 뛰어가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병의 악화 아니면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은 좀 여유 있게 가서 여유 있게 입국 수속하시고 좀 쉬셨다가 비행기 타는 것을 일단은 안내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내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놀랐습니다만 그 기내에서 의사를 찾는 닥터스 콜이죠. 그게 1년에 몇 개 없을 것 같지만 사실 한 항공사로 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닥터스 콜이 발생을 할 정도로 기내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 사소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응급 사태, 이자학 교수님 같이 선한 의사를 찾는 방송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거 안 당하려면 의사로서는 빨리 와인을 마시고 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술 마시는 의사를 찾지는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는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기내에서 이제 이런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의사를 찾아야 되는, 뭐 회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뭐 진짜 건강한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보다는 지병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폐가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산소 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기 타기 가기 전부터 본인의 주치의와 내가 이 여행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비행기를 탄 이후에도 이제 뭐 사과 주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섭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 주스가 기내 서비스되는 주스 중에 가장 가스가 많이 생기는 주스이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배출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장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 횡격막이 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호흡곤란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사과 주스는 이제 그렇게 뭐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섭취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술도 그런 차원에서 뭐 물론 이제 뭐 와인 한 잔 조금씩 들 수 있는 게 뭐 문제가 없겠지만 수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술도 이제 과음을 하는 것은 이제 뭐 피하도록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이 이제 기압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기내에서는 우리 미각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이 굉장히
간이 많이 세요. 자극적이죠. 그리고 뭐 섭취하는 음식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기름진 음식도 많이 나거든요. 뭐 항상 소, 닭, 뭐 이런 고기 요리 주로 따로 요청하지 않으시면 그런 음식이 나와서 이제 뭐 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위장관 장애가 있는 분들일수록 기내 식사 이런 것들도 좀 소량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누가 이제 라면 한번 드시면 또 막 그 냄새 때문에. 땡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과식하게 되고 운동량은 적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식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체 이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승무원이랑 상의를 이제 빨리 하시는 게 좋고 본인의 필요한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참해서 타셔야 됩니다. 수화물로 보내지 마시고 꼭 가지고 타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리가 붓고 혈액순환 이런 게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일어나셔서 이렇게 좀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대비하시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서 이제 다리 붓는 문제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신부정맥 혈전증이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여행 가고 이럴 때 사실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신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신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의료용으로 이렇게 꽉 조여주는 그런 스타킹 같은 거 신으시면 아무래도 하지 부종을 좀 예방하고 아시겠지만 정맥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근육이 수축을 해야만 정맥 혈액은 위로 역으로 중력을 거쳐서 위로 올라오는 건데 기내에 앉아만 계시면 그게 안 되고 저류가 되니까 혈전이 생기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의료용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쪼이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일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진짜로 좀 심각한 게 질병이 있는 분들은 뭐 혈전이 좀 생기지 않게 하는 약들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복용하시는 분일수록 그런 약들을 잘 챙겨서 이제 비행기를 뭐 탑승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이제 비행기 안 흔들리고 그럴 때 좀 많이 걸으시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걸을 수는 되겠네요. 없지만 뭐 서서라도 좀 이렇게 좀 발 네, 좀 이렇게. 근육 운동이 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도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50이 넘고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 정말 힘들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쯤에 이제 시차 적응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는데 그 사람들이 뭐 멜라토닌 같은 거 많이 복용하는데 도움이 실제로 되는 건가요? 멜라토닌은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쪽 여행은 서쪽으로 가는 여행이 시차 적응이 쉽고 미국 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시차가 6시간 이상 발생할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젯렉이죠. 시차 적응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멜라토닌이 시차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멜라토닌을 그냥 비행기 타면서부터 복용한다 그래서 시차 적응이 딱 되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만약에 이재학 교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중요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졸면 안 된다. 물론 뭐 긴장해서 졸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멜라토닌을 갖고 출국하기 며칠 전부터 시간대를 이제 움직이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멜라토닌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조금씩 바뀌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되고요. 뭐 도착해서는 뭐 왕도가 없습니다. 일단 햇볕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낮에 실내 컨퍼런스룸 같은 데서 공부만 하시면 졸리기도 하고 공부도 안 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그러다가 이제 귀국하면은 그때쯤 이제 적응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라서 일단 도착하시면 가능한 한 낮에 햇볕을 많이 보셔야 밤에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시차 적응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여유 있게 공부만 하지 마시고 저 공부 잘 안 하는데 좀 미리 가셔서 예. 좀 관광도 하시고 햇빛도 많이 보셔야 빨리 적응하고 현지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시리즈로 한 10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해외 여행 이후에 발생한 감염병 환자 상당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생각나는 환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 부분은 또 이런 방송 듣는 분들한테 이런 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또는 이제 그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분한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2가지 케이스 정도 되면 오늘 이제 방송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좀 소개시켜 줄 만한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뭐 기억이 난다는 거 의미보다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지만 그 감염병에 감염됐을 때 뭐 예상외로 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치kun구냐. 아, 치kun구냐. 치kun구냐열이 최근에 좀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치kun구냐가 이제 유행하는 지역이 물론 남미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제 최근에 발생했던 경향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지카가 생기기 브라질 중심으로 지카가 유행하기 직전에는 치kun구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게 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를 통해서 거의 미국 턱 밑에까지 가서 미국까지.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댕기가 자체 발생한 적이 일부 있듯이 치kun구냐도 이제 미국에서 남쪽은 자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찰나에 지카가 사실 터졌던 건데 이제 치kun구냐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해요.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특히 이제 태국에서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은 푸켓 그 인근 지역에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해양 스포츠,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지역에서 치kun구냐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치kun구냐도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네, 거죠. 뭐 댕기열 매개 모기랑 똑같은 이제 매개 모기가 물어서 감염이 되는데 이제 치kun구냐가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진단이 댕기만큼 이제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사실 진단이라는 과정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심을 해서 그렇죠. 처방을 해야만 그 검사가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진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댕기와 치kun구냐를 같이 봅니다. 유사한 병이다. 같은 매개 모기가 감염시키고 뭐 열이 나고 같은 병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댕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치kun구냐 바이러스는 완전히 계열이 다르고 치kun구냐라는 병은 이제 관절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근데 관절통이 사실 댕기열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치kun구냐 관절이 굉장히 아프고 중요한 거는 이 관절이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서 류마티스 질환처럼 또 네, 진행할 류마티스 수 있나 봐요. 내과에서 면역제까지 써야 될 경우로 심하게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휘지에서 감염됐던 치kun구냐 감염되셨던 여성분, 태국에서 감염되셨던 이제 분이 이제 너무 관절이 계속 낫질 않아서 관절통이 안 나서 오셨고 그분들이 이제 치kun구냐로 진단이 됐고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이제 스테로이드 좀 쓰고 이렇게 하면서 몇 달 있다가 좀 이제 완화가 되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류마티스 내과까지 가서 좀 더 강력한 면역 억제, 항소염 효과가 있는 약들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치kun구냐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치kun구냐가 뭘까 이제 지금 방금 찾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치가 않으신 거죠. 네, 사실 의사들도 익숙하지 않은 병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들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지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물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잡히는 통계로 보면은 그 감염된 우리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놓치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치kun구냐도 댕기랑 마찬가지로 감염되면 무조건 다 100% 증상이 생기고 다 뭔가 심각한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무증상부터 다양한 스펙트럼의 증상이 있는데 이제 의심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실제 잡히는 통계보다 훨씬 감염자가 많을 거다. 그리고 일부는 그 중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은 이제 뭐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기억에도 좀 남고 우리 여행자들이 좀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대비책이 댕기랑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기에 물리지 않게끔 잘 대비하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질병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털진드기, 뭐 대표적으로 뭐 찌찌가무시 이런 가을철 유행 질환이 있는데 사실은 진드기는 뭐 어느 나라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드기에 물렸을 때 이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스펙트럼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뭐 다른 지역, 뭐 동유럽에 가서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라임병이라든지 다른 진드기매의 감염병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사례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진드기 물려서 오셨던 사례분을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방송 촬영 가셨다가 뭐 물려서 열이 나서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물린 자국이 있었고 진단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아프리카에 유행하는 그런 이제 진드기 매개 감염에 의한 진단을 하셨네요. 네, 진단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근데 물론 이제 다행히 이게 중증 질환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회복은 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자가 왜 해외에서 진드기에 물려서 뭔가 감염됐다라는 게 뉴스로 보면 이렇게 익숙치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로 기억이 나는 거는 유비저. 아, 유비저. 유비저가 예전에 되게 유명한 그 탤런트 맞습니다. 분이 한분 네. 돌아가셨죠, 모 대통령 유비저. 그 닮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당뇨가 있었고 유비저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시죠? 강원도에 사는 40대 남성이 유비저라는 병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소변에서 균이 나왔습니다. 2년 전 필리핀 여행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질병이 사실은 동남아시아의 토양매개성 토착 질환인데 물론 미국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유비저 발생 사례들을 보면 이제 이런 직업적 노출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구 회사에서 이제 원자재로 이제 뭐 나무 같은 거를 도입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셨다가 원래 당뇨라는 지병이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고 폐혈증, 뭐 전립선 농양 뭐 등등의 형태로 발병을 했는데 정확하게 진단이 안 돼서 안타깝게 사망하신 사례도 있었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제 뭐 자료들을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직업적 노출이 아니라 여행과 이제 일상적 여행의 노출로 감염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래에 봤던 사례는 인도네시아에서 골프 가르치시는 코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분들 많이 골프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골프 코스에서 가르치시는 코치였는데 그분이 유비저였고 아마 질병관리청 보고 보시면 앙코르와트 여행자에서도 유비저에 감염됐던 사례도 있고. 골프 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 환경에서 노출이 되신 거겠죠. 노출돼서. 네.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달리 정말 무슨 뭐 밀림,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여행자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여행자들이 흔히 갈 수 있는 앙코르와트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관광지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유비저라고 하는 질병이 여행자들이 노출이 되고 감염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노출됐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당뇨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당뇨인데. 그렇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출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열이 나고 왔다가 이제 유비저를 쉽게 의심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행자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외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열이 나면 사실은 대부분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부분을 다 뭐 우리 흔히 감기 몸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만 나면 우리는 감기 몸살이죠. 사실 감기라는 병은 그런 질병이 전혀 아닌데 근데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해열제 먹고 지내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뭐 말라리아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 지역을 갔다 오신 경우에는 이재학 교수님 같이 이렇게 명의를 빨리 찾아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수님을 찾아가야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대표적인 여행자들에 의한 감염병 사례들 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행 끝나고 나서 한 4주 이내 열 나면 반드시 이거는 좀 전문가들을 찾아뵈서 그렇죠. 4주 진단을, 이내는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꼭 보셔야 되고 뭐 질병에 따라서는 4주가 넘어서도 여행과 연관된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또 자기 여행력 있다라고 사전에 또 얘기를 해주셔야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서 여행력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묻기는 하지만 안 물었다면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도 꼭 한번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지에서 병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근데 이제 저개발 국가일수록 의료 수준이 좀 낮고 현지 의사분들이 이제 이런 병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추정 진단들이 있는데 그 추정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게 장티푸스인 것 같아요. 장티푸스. 열나고 뭐 설사가 좀 있었다든지 복통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장티푸스 같다고 해서 일단 항생제를 처방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검사 결과 같은 걸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그 검사 결과의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들으셨던 그 진단명이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면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약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한 번 먹었는데 2, 3일 복용하는데 차도가 없어 또 갔더니 그러면 또 다른 약으로 바꿔온다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막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 약에 노출이 되고 증상은 개선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현지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한 번쯤은 귀국하셔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뭐 그냥 흔히 보는 사례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해외여행 의학의 전문가이신 엄유성 교수님이 여기는 가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감염병 위험 이런 걸 떠나서 많이 가보시기도 하셨고 또한 이제 많이 가는 곳들 얘기도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기 이런 데 여행지는 정말 좋겠다. 이런 데 몇 군데 좀 찝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가보신 곳으로.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말씀드리면 남미가 제일 가보고 싶은 지역입니다. 제가 막 가본 것처럼 막 말씀드렸는데 그쪽까지 가본 건 아니고 하도 많은 사례를 경험을 해서 마치 가본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힘든 여행이죠. 힘든 여행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 저는 이제 자연이 좋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미 여행이 그래도 이제 젊었을 때 가기 좋은 곳이라서 그런 지역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프리카도 좀 제법 많이 가봤는데 사실은 충분히 대비만 하면은 질병으로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아프리카는 이제 교통사고와 같은 이런 사고가 많죠. 이렇게 미국이 1위라고 하면 아프리카는 한 600배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질병보다도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아프리카 여행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몇 개 나라 좀 지정해 주시면 아프리카 이런 데 좀 좋았더라 이런 데. 잠비아, 남아공 잠비아, 뭐 이런 데, 뭐 케냐 뭐 이런 데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제가 우리나라 국민 많이 가시는 이제 몽골 많이 가시는데 몽골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몽골은 또 이런 이제 그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좀 적은 국가 중에. 여행자들이 감염될 만한 질병이라고 하면 수인성 감염병이 많을 것 같아요. 몽골이 우리 국민은 여행을 많이 가시는 계절, 여름철, 겨울은 춥기 때문에 잘 안 가시죠. 근데 여름에는 수인성 감염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성병이 또 많은 국가이기도 하고 결핵이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여행 중에 노출될 찬스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겠지만 사실 질병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감염병으로 하면은 그런 호흡기 질환들, 그다음에 뭐 성병, 그다음에 이제 식품과 매개로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일부 정말 아주 외진 지역은 뭐 이런 진드기 매개 질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행들을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제 어드벤처라고 그러죠. 그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디를 가시든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다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요새 이렇게 안전한 나라들은 아니어서.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고 어드벤처 여행을 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아껴가면서 이제 하는 여행일수록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죠. 미국도 뭐 라인병이라든지 웨스트나일 이런 거 다 위험성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일수록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백신, 예방약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잘 대비하셔야 되고 현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빨리 의료기관을 좀 찾아서 진료를 받으셔야지 그걸 자꾸 그냥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괜찮거니 하다가 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매개관병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제일 난감한 사례가 뭐냐면 그 해외 출장 오신 분들이 전날 술 진탕 마시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옆에 여자분 같이 있었더라 막 이러시면서 이제 오시는 남성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성병 걸린 거 어떻게 확인하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한국 가셔서 뭔가 증상 생기거나 1, 2주 있다가 한번 검사해 보세요 이런 얘기 여러 번 사실 한 적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 여러 국가들 가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안 쓰시고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또 그런 부분 주의점들도 조금만 좀 챙겨주시죠. 네. 그런 뭐 통계가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게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세계 관광지일수록 다양한 성병들이 있고 또 그런 지역일수록 다제내성 이제 균에 의한 성병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병이라도 항생제 내성이 있어서 좀 더 치료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고 뭐 HIV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더 높은 거죠.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해방감을 주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데요. 그럴수록 감염이 됐을 때 치료가 더 어렵다든지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이럴 수 있어서 그런 위험한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행자들이 여행 가기 전에 뭐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고 아까 물어보셔서 뭐 해외 감염병 나오라든지 뭐 전 세계 미국, 영국 이런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행자 건강 정보 그런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사이트에서도 성병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주의하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뭐 어떤 종류의 성병이 있고 그게 무슨 약제 내성이 있고 치료가 어렵고 이런 의학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별로 나랑 상관없는 와닿지 않는 일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번의 실수로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당하실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치료가 어렵거나 약제 내성이 있어서 선택약을 고르기가 어려운 경우 현지에서는 진단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하여간 그런 일이 없게끔 대비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진료실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여행자 유학의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오늘 많이 들어서 저희 또 조만간 한번 더 초대해가지고 더 흥미진진한 얘기들 한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연준섭 감염내과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해외를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고 자기가 받았던 여러 스트레스들을 날릴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여행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해외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또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도 늘면서 고연령대 분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주석 교수님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준비된 여행이 가장 안전한 여행이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해외여행 가실 때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특히 해외여행 전문가들과 상의 후에 여행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다음번에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